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대의원과 조합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존심, 미디어 협동조합이 임원 추가 선출과 정관 개정 등 주요 현안을 결정합니다. 3월 22일 토요일 낮 2시 참석 확인을 마친 대의원 여러분은 필히 내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과정을 참관하실 전국의 모든 조합원께서도 현장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에 78 서울 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 홀 3월 22일 토요일 낮 2시 서울 천호대로 서울 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대의원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실황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네, 조간 브리핑을 위해서 경기도 영인에서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안 첫 꼭지에서 이게 좀 뒤로 밀렸었습니다. 예. 예,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죠. 예. 예. 뭐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난 단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이트 톱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일면에 실린 건데요. 예.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 많은 이들에게 김 사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예. 김모 과장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의 문서들을 검찰 측이 먼저 제안해서 입수를 시도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문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유호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다가 검찰이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문건 입수를 먼저 제안한 쪽은 검찰이다. 그 뒤에 국정원 본부는 아니 그 검찰이 말이야 빨리 문건 확보하라고 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독촉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김 사장, 이른바 김 사장은 책임을 국정원 본부 또 검찰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검찰의 책임론, 네. 예, 뭐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검찰로서는 지금 불길이 검찰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여기 우리 김 사장이 빅엿을 먹인 셈이 됐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들이 보통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회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김 사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누구냐? 명칼럼의 주인공 김창균 부국장 아니겠습니까? 예. 김창균 부국장이 결국에는 데스크를 봤을 조선일보 사회면 10면을 보겠습니다. 유우성 씨가 말이죠, 2012년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 다녔을 때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 이거를 사회면에 한가득 실었습니다. 설수진 씨, 안재욱 씨, 이런 연예인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보니까 말이죠. 안재욱 씨뿐만 아니라 이 하이라 씨도 보이네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도대체 이게 왜 사회면에 한가득 실릴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유우성 씨가 연예인하고 사진을 찍은 게 문제라는 건지, 네. 아니면 유우성 씨와 사진을 찍은 연예인들이 문제라는 건지, 네. 예,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언론사 입사를 했을 때 교육받는 과정에서 뉴스의 가치 중에는 저명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얽힌 그런 사건의 경우는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김효진 PD, 유명하지 않은 김효진 PD가 지나가다 누구를 때렸단 말이죠. 예. 이게 뉴스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만 제가 가서 때렸다. 이 조중동이 아주 새까맣게 보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막말이요, 이제 폭행. 네, 그렇지. 예. 예.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감이에요? 아니죠.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단순히 연예인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건지 김창균 부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당사자들의 어떤 멘트가 있군요, 기사에. 예. 그 이제 이우성 씨가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우성 씨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 동기인 설수진 씨가 한 얘기고, 예. 뒷얘기는 대학원 선배인 하이라 안재욱 씨가 네.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뉴스거리가 안 될 텐데 말이죠. 예. 아니 뭐 연예인이고 해서 사진 한 장 찍자. 다 찍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낙검수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때 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아니 당신 누구야? 당신 혹시 그 북한에 출입 한 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멘트 중에 예. 당시에도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걸 알고 있었다든지 예. 뭐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 뭐 예. 기사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 참나 이상한 기사예요. 우리 저 김효진 PD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사? 예. 김효진 PD가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예. 김창균 부국장님 왜 이걸 이 뉴스를 그렇게 크게 다뤘는지 좀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예면에 가야 될 기사인데 배치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정서, 검찰서 독내북이 된 국정원 이렇게 말이죠. 하나는 원세훈 재판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중언 부언하니까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왜 모른다고만 합니까?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원세훈 재판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세훈 재판은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지난 대선 개입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요. 검찰이 10여 년 블랙 요원 김 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김 과장은 앞서 말씀드린 김 사장입니다. 예. 예.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조선일보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독내북이 된 국정원 이런 제목으로 다소 국정원을 두둔한 듯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원은 기밀이 생명이고 또 남모르게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건 뭐 재판정에서 또 검찰 수사선상에서 이렇게 실체가 까발려지고 비난을 받고 이래서 과연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예, 제목이 일단 그렇습니다. 예. 검찰 10여 년 블랙 요원 김 과장 구속영장 청구. 예. 이게 10여 년 동안 중요한 사람인데 예. 이 영장을 쳐서야 되겠느냐. 예. 이런 뉘앙스가 읽히죠.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한 이 김 사장을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거지. 도리상, 국가안보상.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우리 김창균 부국장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국정원 독내북 됐다는 기사는 예. 지난주 세계일보가 다뤘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사입니다. 근데 뭐 제가 신문사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넘겨 짚은 정도인데 사회부장 또 부국장이라면은 분명히 이 기사 그 양반 손길을 거쳐갔겠죠? 일단 데스킹은 받겠죠. 기사 휴가를 자체는. 보지 않는 이상은. 예. 예. 자, 그리고 편집이 돼서 나오면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 사장 앞서 소개한 대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김모 과장. 이 사람의 입만 검찰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18일 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만에 국정원 말단 직원인 이 김 과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근데 김 사장이 말이죠. 위조, 윗선 모른다 계속 이렇게 부인할 때 또는 거짓말을 할 때는 이 혐의를 입증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은 현재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요. 검사와의 연관성을 캐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예.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사장이든 남재준 국정원장이든 일단 옷을 벗어야 됩니다. 조직의 그늘 아래 있으면 조직의 논리로 수사든 뭐든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말이죠. 이 사람들을 자연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해야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지금 일단 검찰은 김 사장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정치권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와 예. 이 한겨레 기사를 종합한다면 예. 특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나 국정원 이 사람들에게 뭐 자정 노력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를 직접 수사하라. 너희가 너희를 수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특검의 도입 그 필요성이 더욱더 명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에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칙 종편 재승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편파 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왔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그리고 채널A, JTBC 이 3사가 재승인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뉴스와이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 채널이죠. 여기도 재승인 심사한 결과를 보면은 모두 기준점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점 이상의 점수 이게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재승인됐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종편심사위원회는 애초부터 이 불공정 심사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15명 가운데 친여당 성향이 아닌 심사위원은 3명뿐일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친여 성향이 3명이 아니라 친여 성향이 아닌 사람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15명 중에 12명이 누가 봐도 명징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종편 중에서도 특히 채널A와 TV조선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보도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지요. 5.18 북한군 침입설, 이거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채널A는 2011년 출범을 앞두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3년간 주요 주주 변경을 금지한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방송사가 말이죠. 신문사하고는 다르게 이 공적 감시 대상입니다. 왜냐? 케이블로 나가든 지상파로 나가든 전파는 결국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주체, 특히 보도 방송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지분관계 이런 것들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자, 그런데 채널A는 말이죠. 2011년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2014년 오늘 재허가를 받는 시점 그 사이에 지분관계가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신고도 안 했어요. 이런 식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뉴스하는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채널A는 징계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항변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채널A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주주 변경을 시도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금지하는 게 규제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위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한 사실, 이 문제가 재승인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막말 편파 방송. 그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을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철수야 놀자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기도 했고요. 윤창종 씨가 나와가지고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젖비린내 난다. 입에서 어린아이 젖냄새가 풀풀 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정미홍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종북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예. 법정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막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신호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재승인 심사 결과입니다. 예. 자, 앞서 규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원수로 지목하고 없애야 할 암덩이로 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청와대가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모양입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관료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 소프트웨어, 의료, 관광, 금융 등 5개 서비스 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의료, 금융, 이 민영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35면 또 칼럼을 보겠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말인데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불필요하게 민간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해서 존재한다.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가 외환 위기와 카드 사태도 맞았고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에 걸렸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피해도 일어났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다.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원한다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지나친 불평등이야말로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다보스 포럼을 보라. 포럼이 발표한 연차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이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다보스 포럼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포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전파했던 IMF도 마음이 변했다. 소득 불균형이 세계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재분배가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고서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협 요인이다. 그런데 규제를 없앤다고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만 나올 뿐이다. 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아주 일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사면을 가보면요, 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정책 대결이 불붙고 있는 그런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쟁점 대결 구도는 수도권에서 틀이 잡히고 있는데 서울은 용산 개발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용산 개발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한 이야기냐라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버스 공영제가 쟁점입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이 한 발 더 나가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무상 대중교통에 첫 발을 떼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버스비를 내리고 점진적으로는 버스비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서 무상 버스 요금 제도로 이어갈 그런 방침임을 밝힌 건데요. 예. 자, 이걸 두고 새누리당이 아니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한 얘기냐? 이념 포퓰리즘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재정 악화 문제 이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문제로 또 시비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대구 부산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 쟁점이 되고 있고 충청권 같은 경우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 호남은 KTX 노선 그리고 정차형 문제, 강원 같은 경우 춘천에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문제, 제주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이 정책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뭐 대부분 다 토건과 관련한 내용들이네 보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말이죠. 자, 이거 사실 대구 부산 같은 경우 동남권 신공항, 대구가 밀고 있는 밀양, 또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 이거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예. 용산 개발 같은 경우에 정몽준 예비 후보가 예. 본인의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 뭐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 요금을 일단 70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 차후에는 무료로 하는 이런 식의 버스 공영제. 뭐 정몽준 의원은 가능하겠네요. 지금 2조에 가까운 그런 그 주식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시간 남는 건가요, 지금? 한 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자, 집단 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의사협회 회원들이 협상 결과를 수용할지 결정하는 투표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파업의 명분은 이런 거였죠. 의료 영리화, 이거 안 된다라고 말이죠.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영리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의사가 사람의 아픈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원격 진료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가 진료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대면에서 진료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진료하는 것은 그 의료의 그 서비스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이 전에 국민TV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원격 진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고개 좌우로 흔들어보세요. 이거 말고는 사실 실효적인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뇨고혈압,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거 원격 진료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격 진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이 동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원격 진료를 이용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밖으로 나가기 힘든 노인들이나 산간 벽지에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작 아니냐라는 것이 이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삼성이 진출해 있거든요. 삼성이 지금 이걸로 떼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 예. 이 문제는 또 어떠냐? 그러니까 병원이요. 그동안은 수익 사업이라고 해봐야 병원과 유관한 주차장이라든지 뭐 식당, 이거 말고는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병원에서 막 의료기기, 뭐 건강보조식품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이죠. 환자에게 이걸 드셔야 할 텐데, 요 기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의사가 인수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이건 상술로 이제 무장한, 그러니까 외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말이죠. 자, 이번 의사협회와 정부의 그 타협점을 보면 말이죠. 일단 그 원격 진료의 경우 6개월 동안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 같은 경우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이건 뭐 가속도를 밟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협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쉽사리 영리화, 의료 영리화를 묵인해준 그런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그 비밀이 숨어있는 듯하다. 한겨레는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보험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의사들의 입김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가 인상이라는 이런 대가로 의료 영리화를 맞바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사협회가 그동안 의료 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싸워온 게 결국 보험 수가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씁쓸하다.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무려 97%였죠. 지지율이 말이죠. 자, 15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서 83%가 참여해서 96%가량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주민 가운데 러시아계가 60%에 좀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주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란 말이죠. 예상보다도. 자, 이런 결과는 지난달 친서방 세력이 중앙정부를 장악한 이후 크림공화국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불안에 시달려 왔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공화국 쪽은 러시아 의회의 심의와
또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 모든 통합 절차가 이달 안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사단의 또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경제의 위기, 또 천연가스 곡물 이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요동도 커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또 맹방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형국이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도 상당히 좁다. 이런 지적이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오늘 예.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종합편성 채널을 잇게 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이 꼽은 언론학법 오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김영호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 문방위 소속 고흥길 나경원 의원을 이른바 언론학법 오적으로 규정했습니다. KBS 앵커 출신의 이윤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왜 오적이 됐을까요? 김영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편. 숱한 파행과 논란 속에 또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 채널인 뉴스Y가 모두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성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일본군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했던 이른바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동네 병원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을 해서 내일 하루 아침부터 문을 닫습니다. 어랏? 뉴스 앵커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만들어준 종편 MBN에서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이 통합신당 창당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윤 회장은 농담이었다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신당 창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윤여준 의장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분 뉴스 앵커를 하시는 겁니까? 정치 논평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12월에는 이런 말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장성택 처형에도 통합진보당은 입을 콱 다물고 침묵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 안부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 정동 철도 파업 노조 검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